한국은 국제규칙을 신경 쓰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라다. 한국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여기 한 국제정치 분석가가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서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침 5시 30분, 보통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매일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는 건 저의 일상이에요. 저는 국제정치 분석가 엘레나 노어리슨이고 세상은 제가 8시간 꽉 채워 자는 걸 허락하지 않네요. 어두운 방 안에서 화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한 스파이 위성 발사 확인.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죠. 또 다른 위기, 제 인생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작지만 깔끔했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책장에는 국제관계와 정치에 관한 두꺼운 책들이 가득 차 있었고, 책상은 나라별,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게 제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보고서, 분석, 그리고 멀리 있는 나라들에 대한 강한 의견들이 가득했어요. 빠르게 샤워를 하고 평소 스타일대로 옷을 입었어요. 짙은 남색 재킷, 흰 셔츠, 검은 바지. 전문적이고 진지한 딱 제 일처럼요. 거울을 보니 날카로운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숨기려고 해도 제 눈은 제 생각을 다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 눈은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 차가움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커피를 만들면서 뉴스를 틀었어요. 모두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떠들고 있었죠. 일부 기자들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다른 기자들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저는 비판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고 있었죠. 늘 그렇듯이. 항상 그래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제외하고는요. 너무 뻔하네. 커피를 홀짝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름을 알렸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요. 일부는 편향됐다고 하죠. 저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거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건 저를 유명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제 기사는 관심을 받지만 비판도 많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이 국제규칙을 신경 쓰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할 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편집장 제임스였어요. 뉴스 봤어? 인사도 없이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대답했어요. 벌써 분석 작업 중이야. 좋아. 하지만 엘레나,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이번엔 균형을 좀 맞춰봐. 너의 지난 한국 관련 글은 너무 가혹했어. 사람들이 너를 편향됐다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어. 화가 확 올라왔어요. 난 내가 보는 것을 보도할 뿐이야, 제임스. 그게 내 일이잖아. 내 일은 사실을 분석하는 거지 의견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그냥 생각해봐.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제 글이 절반쯤 써져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이 실제 계획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말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쓰면 사람들이 또 제가 부정적이라고 할 거였죠.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상했어요. 누굴 기다리고 있지 않았거든요. 정장을 차려입은 키 큰 남자가 두꺼운 봉투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엘레나 노어슨 씨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저예요. 이거 받으세요. 그가 봉투를 건넸어요.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가 떠난 후 봉투를 열어 UN 로고가 상단에 있는 공식 서류를 꺼냈어요. 읽으면서 눈이 커졌어요. 북한의 군사활동과 스파이 위성 발사에 관한 비엔나에서 열리는 긴급 UN 위원회 회의의 초대장이었어요. 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고위급 국제회의에 초대받았던 거죠. 창가로 걸어가 깨어나고 있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예상 밖이었어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의 접근 방식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보통 이런 회의에 초대받지 않거든요. 위원회는 아마도 한국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였어요. 정말 가고 싶은지 고민했어요.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제 견해를 침묵시키려는 사람들과 맞서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불편하고 어쩌면 적대적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게 제가 있어야 할 곳일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지적할 사람 말이에요. 초대장을 책상에 놓고 제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들 사이에 있는 걸 바라봤어요.
이것이 제 분석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진짜 변화를 만들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함정일 수도 있었죠. 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었어요. 질문은 제가 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제가 말하려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였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가올 싸움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였죠. 핸드폰을 집어 초대장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엘레나 노어슨입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자 말했어요. 비엔나 초대를 수락합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제 평범한 세상이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좋든 나쁘든 제가 믿는 모든 것을 시험할 모험의 부름에 응답한 거였으니까요. 비엔나 국제센터가 제 앞에 높이 서 있었어요. 세 개의 곡선 타워가 거대한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광장에 서 있는 저를 거의 눈멀게 할 정도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장과 정식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대화하며 제 옆을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킷을 정리하고 머리를 쓸어넘기며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긴장감에 배가 뭉치는 느낌이었죠. 아마도 이건 실수였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집에 있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엘레나 노어슨 맞죠? 그 한국 회의론자. 돌아보니 작은 녹음기를 든 기자가 있었어요.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고 있었죠. 저는 국제정치 분석가입니다.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정정했어요.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대한 사실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국을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가 밀어붙였어요. 대부분의 대표들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곳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더 많은 기자들이 배고픈 새들처럼 제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질문이 빠르게 날아왔죠. 당신의 편향이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정부에 대해 쓰신 글 이후에 한국 대표와 어떻게 함께 일하실 건가요?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이기적이고 오만하다고 부르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대답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게 바로 제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저는 악당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회의 전 리셉션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대표들이 작은 그룹으로 서서 음료를 들고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여러 사람이 제 쪽을 쳐다봤어요. 일부는 서로 속삭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등을 돌렸죠. 방 건너편에서 한국 대표 민재를 발견했어요. 우리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는 재빨리 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구석을 찾아 전화기를 꺼내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제 보조에게 말했어요. 이건 잘 안 될 것 같아. 그들은 이미 날 적으로 결정했어. 하지만 방금 도착하셨잖아요. 그녀가 상기시켰어요. 돌아오는 비행기는 5일 후에 있어요. 저를 마치 괴물처럼 쳐다보는 사람들로 가득한 방을 둘러봤어요. 새 비행편을 예약할게.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는 곳보다는 집에서 내 분석을 쓰는 게 낫겠어. 통화를 끝내자 근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키 큰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강한 체격과 진지한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의도적으로 저에게 걸어왔어요. 벌써 도망치려고 노엇은? 그의 목소리는 깊고 직설적이었어요. 그건 당신답지 않은데. 곧바로 그를 알아봤어요. 마이클 반, 제가 실제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분석가 중 한 명이었죠. 그는 논리적 사고와 직설적인 대화로 유명했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말했어요. 현실적인 거죠. 여기 아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이클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당신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신경 썼죠? 당신은 인기가 아니라 진실에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에 창피하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어요. 그가 맞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건 달라요, 주장했어요. 위원회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그저 그들이 다양한 관점을 포함했다고 말할 수 있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면 어쩌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마이클과 함께 호텔바에 있었어요. 그곳은 거의 비어 있었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배경에서 흐르고 있었죠. 내일로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제가 불만을 설명하는 동안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한국의 외교 전술에 대한 제 우려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에게 도전했죠.
당신 문제는 분석이 아니라 엘레나, 그가 잔 속의 얼음을 움직이며 말했어요. 당신의 데이터는 탄탄해요.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감정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반박하려고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어요. 한국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당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그래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것에 대한 당신의 집착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주장을 증명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상황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비행기를 위해 가방은 다 쌓여 있었지만 마이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지금 떠나면 저에 대한 모든 사람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제가 그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는 비평가라는 거죠. 남는다면 며칠 동안의 냉담한 태도와 도전적인 질문들을 마주해야 해요.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필요로 하는 시험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들과 그들의 의심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제 분석이 감정과 편견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지도 몰라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집어들어 귀국 비행편을 취소했어요. 내일 위원회를 마주할 거예요. 감정과 편견이 아닌 준비와 진실에서 오는 자신감으로 제 분석을 발표할 거예요. 때로는 가장 힘든 여정이 바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정이에요. 주 회의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이 중앙을 채우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대표들을 위한 쉰 개의 의자가 둘러싸고 있었죠.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방 뒤쪽에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벽에 걸린 큰 화면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관한 지도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자리로 걸어갔어요. 제가 움직이자 방 안이 조용해졌죠. 눈길이 저를 향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부는 호기심 어린, 다른 일부는 불친절한 시선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완전히 이도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죠. 민재 한국 대표가 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완벽한 가면처럼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우리 눈이 잠시 마주친 후 둘 다 시선을 돌렸어요.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끊어질 듯한 팽팽한 줄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위원회 의장인 은발의 나이든 여성이 강한 목소리로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그녀는 우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관한 발표를 듣고 국제사회에 가능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시간 후 제 차례가 왔어요. 일어나 방 앞으로 걸어가는데 입안이 마르게 느껴졌어요. 뒤에 있는 화면들이 바뀌어 제 발표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제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한 차트와 데이터였죠. 북한의 위성 발사는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재의 제재는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재가 북한의 군사적 진전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놓친 패턴들을 짚어냈죠. 발표 내내 제 기사에서 가끔 사용하던 감정적인 언어를 피하고 사실에만 집중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방 안이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질문들이 시작됐죠. 일부는 사려 깊고 도전적이었어요. 다른 일부는 저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 대표는 왜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냐고 물었고, 호주 대표는 제 데이터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민재는 자기 차례가 되자 한국 정책에 대한 제 알려진 편향에 대해 직접 물었죠. 각 질문에 신중히 대답하며 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질문이 불공정하게 느껴져도 방어적이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방 건너편에서 제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여 승인의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먹을 조용한 구석을 찾았어요. 하지만 국제뉴스에서 본 적 있는 존경받는 외교관 케일라 리브너가 저에게 다가왔죠. 그녀는 친절한 눈과 따뜻한 미소로 저를 덜 외톨이처럼 느끼게 해주었어요. 강한 발표였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모든 결론에 동의하진 않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했어요. 그녀의 친근한 접근에 놀랐어요. 어쩌면 결국 여기서 완전히 혼자는 아닌 것 같았죠. 하루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편을 나누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일부 대표들은 제 것을 포함해 다양한 관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이들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틀렸다고 분명히 결정한 것 같았죠. 머릿속으로 잠재적 동맹과 명확한 반대자들을 지도하였어요. 가장 큰 시험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하는 오후 세션에서 왔어요.
제가 일부 제재는 북한 정부보다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제안했죠. 몇몇 대표들이 즉시 이견에 반대하며 감정이 실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재가 일어나 북한에 너무 관대한 것의 위험성에 대해 열정적인 연설을 했어요. 그가 제 이름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제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방 안의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대응할 기회를 요청했어요. 의장이 망설이다가 허락했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더 현명해지자는 겁니다. 광범위한 경제 제재보다 특정 군사 및 기술 분야를 겨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케일라가 제 주장의 일부를 지지하며 발언했어요. 더 놀라운 건 독일 대표가 자신의 데이터로 제 주장을 발전시켰다는 거였죠. 민재와 몇몇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저와 의견이 다르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동맹을 찾은 셈이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복도를 걸으며 지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제가 직면한 가장 도전적인 직업적 상황이었지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케일라가 제가 출구에 도달하기 전에 따라잡았어요. 민재가 오늘 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작은 워킹 그룹을 주최하고 있어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오세요. 비공식적으로요. 하루 종일 한국 대표단의 차가운 시선을 기억하며 망설였어요. 때로는 그녀가 제 생각을 읽는 것처럼 말했어요. 진짜 일은 공식 성명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나요. 그날 저녁 호텔로 걸어가면서 제가 정말로 문턱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복잡한 동맹과 숨겨진 의제의 세계로 들어섰죠. 제가 조심스럽게 구축한 이론들이 실제 세계 외교에 맞서 시험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전적인 공간 어딘가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찾을지도 몰라요. 제 자신의 확신을 넘어선 진실을요. 환한 벌처럼 진동하는 핸드폰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침 5시 30분이었는데 제 방에는 이미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핸드폰을 집어들고 알림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속보 유엔 대표, 한국의 외교적 실패 비난.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열었어요. 주요 국제신문 첫 페이지에 제 사진이 실려 있었고 제가 한말로 인용된 문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왜곡되어 있었고 문맥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제가 실제로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들리도록 만들어져 있었죠. 한국의 외교적 실패로 북한의 발전이 보장된다라고 헤드라인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빠르게 기사를 훑어봤어요. 누군가가 제 개인 분석 노트 일부를 언론에 유출한 거였어요. 제가 작업 중이던 초안이었지 최종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한국의 전체 외교 전략을 직접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편집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마이클이었죠.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마. 인사도 없이 그가 말했어요. 온라인에 아무것도 올리지 마. 그냥 회의에 와.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곳은 꽁꽁 언 연못 같은 분위기였어요. 대화가 멈추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죠. 일부는 노골적으로 째려보고 있었어요. 배에 돌이 가득 찬 느낌이었지만 고개를 높이 들고 자리로 걸어갔어요. 의장이 어제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오늘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외교적 사건을 일으킨 신문 기사에 대해 다뤄야 합니다. 노어슨 씨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죠. 제 신뢰도를 무너뜨리거나 변화시킬 순간이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했어요. 누군가가 제 개인 노트를 가져가서 편집했고 제 지식이나 허락 없이 유출했습니다. 방 안에서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일부 대표들은 저를 위원회에서 제외시키자고 외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조사를 요구하고 있었죠.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테이블을 가로질러 비난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 모든 과정 동안 조용히 앉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장이 마침내 한국 대표로서 그의 반응을 물었을 때 모두가 조용해지며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휴식을 요청합니다. 그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노어슨 씨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분 후 민재와 저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그가 테이블 위에 폴더를 놓고 제 쪽으로 밀었어요. 이것을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안에는 제 유출된 노트로 보이는 사본과 신문에 실린 내용이 나란히 있었어요. 그는 명백한 조작 증거를 보여주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어요. 단어가 바뀌고 문장이 재배열되고 문맥이 제거되어 있었죠. 누군가 우리 대표단 사이에 문제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놀라움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저를 믿으시나요? 그가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분석에 동의하진 않지만 전문적인 작업을 볼 줄 압니다. 이것은 그가 신문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방해 공작이죠. 다음 2시간 동안 민재는 그의 팀이 수집한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외교적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설계된 정보 유출 패턴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유출된 분석은 단지 최근의 사건일 뿐이었죠. 함께 일하면서 민재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문서들을 공유해 주었어요. 전략적 이유로 조용히 진행된 한국의 외교 이니셔티브 기록들이었어요. 공개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진행된 복잡한 협상들. 경제적, 문화적 채널을 통해 적용된 미묘한 압력들. 저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일부 신념들을 재평가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건 아니지만 제가 놓치거나 무시했던 새로운 복잡성의 층을 보고 있었죠.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에게 물었어요. 누군가가 이 위원회의 작업을 파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실제로 진정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우리는 유출에 가능한 출처를 찾아냈어요. 아시아의 지속적인 긴장에서 이익을 얻는 조직과 연결된 유럽 대표 중 한 명의 보좌관이었죠. 함께 우리는 위원회 의장에게 우리의 발견을 발표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지만 우리의 증거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엔나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안에서는 이상한 감정들이 뒤섞인 느낌이 들었어요. 일부분은 제가 유출의 출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옳다고 입증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오늘 배운 것들로 겸손해진 느낌이었죠. 한국 외교에 대한 제 시각은 불완전했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민재가 공유한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며 제 분석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제 비판적 관점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여전히 특정 접근법에 대해 제기할 만한 타당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비판은 이제 더 정확하고 이해로 더 균형 잡혀 있었어요. 이것이 제 보상이었죠. 제 관점의 완전한 반전이 아니라 관련된 복잡성에 대한 더 미묘한 이해였어요. 세상은 제가 가끔 제 기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글을 쓰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분석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더라도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어요. 내일 저는 다시 위원회와 마주할 거예요.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외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한 분석가로서요. 위원회의 마지막 날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과 함께 제 여정을 완전히 마무리할 기회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원회 모임의 마지막 날 황금빛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재킷을 바로잡고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똑같았어요. 같은 날카로운 눈, 같은 단호한 표정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나흘 전 저는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고 비엔나에 도착했었죠. 오늘은 덜 확신하지만 어쩐지 더 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산을 올라가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경치를 발견했는데 그게 실제라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과 같았어요. 핸드폰에서 마이클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준비됐어? 간단히 내라고 답장하고 제 자료들을 모았어요. 발표 폴더가 이제 더 얇아졌어요.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일부 오래된 분석들을 제거했거든요.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은 더 단단하고 더 진실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엔나 국제센터로 걸어가면서 전에는 놓쳤던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 햇살이 다뉴브 강에 반사되는 방식, 출근하는 현지인들의 미소, 깨어나는 도시의 부드러운 활기. 자신의 확신에 덜 사로잡히면 주변 세계가 더 많이 보이는 법이죠. 이 마지막 날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가 북한의 위성 발사와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알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니 눈길이 저를 향하고 있는 걸 느꼈지만 이제 그 시선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적대적이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요. 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투표 전에 위원회가 최종 발표를 들을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제 차례가 오자 차분한 느낌으로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나흘 전에 시작했어요. 저는 동북아시아 상황에 대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의견들 중 일부는 잘 뒷받침되었지만 다른 일부는 불완전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시작 말에 놀란 눈치였죠. 제 분석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또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수정된 분석을 발표했어요. 여전히 특정 제재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제가 이전에 비판했던 일부 결정 뒤에 있는 전략적 이유를 인정했어요.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제가 인식했던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영역을 지적하면서도 제 우려 중 일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유지했죠. 발표를 마치자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노어슨 씨, 이 분석은 당신의 이전 입장과 꽤 다른 것 같습니다. 비판적 관점을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이건 함정이었어요. 제가 원칙을 배신했거나 처음부터 틀렸다는 암시였죠. 예전에 엘레나라면 분노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거예요. 대신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분석은 새로운 정보가 생길 때 발전합니다. 대답했어요. 저는 여전히 기존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목표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제 비판 중 일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른 일부는 더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방안에 웅성거림이 가득했어요. 일부는 승인하는 듯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첫날에 저와 강하게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을 포함해 여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위원회는 권고안에 대한 최종 논의로 넘어갔어요. 필요할 때는 의견을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도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함께 우리는 여러 관점을 통합한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을 만들었어요. 관행적 사고에 도전하는 제 분석의 요소들을 포함해서요. 최종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권고안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제가 제안한 기술 이전 제안의 강화와 함께 민재가 저와 공유했던 한국이 조용히 개발해온 외교 이니셔티브도 포함되어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첫날에 저를 피했던 여러 대표들이 이제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제가 말한 모든 것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존중해서였죠. 마이클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군요. 출구를 향해 걸으며 그가 말했어요. 저 자신도 포함해서요?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장은 자신의 관점을 버리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거죠. 문 근처에서 민재가 다른 대표들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가 아니라 인정이었죠. 우리는 앞으로의 문제에서도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는 초기 판단을 넘어서 보는 데서 태어난 상호 존중이 있었어요. 사흘 후 저는 익숙한 책상에 앉아 제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비엔나에서의 경험이 멀리 있으면서도 매우 현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깨어난 후에도 남아있는 꿈처럼요. 컴퓨터를 열고 동북아시아 안보에 관한 새로운 분석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예전에 엘레나라면 비판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대신 이렇게 타이핑했어요. 동북아시아 안보의 복잡성은 국가 이익을 초월하여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석을 요구합니다. 이건 제 과거 작업의 부정이 아니라 진화였어요. 비판적 사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한 이해에 근거하여 더 날카로워진 거죠. 창밖으로 도시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외교적 전투를 알지 못한 채 서둘러 일터로 향하고 있었죠. 그들은 제 것과 같은 단어와 분석이 그들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제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때로는 불편한 이 실제 해결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계속 타이핑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페이지에 담았어요. 여정은 여행자를 변화시키고 저는 변화된 채로 돌아왔어요. 한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약해진 게 아니라 제 아이디어를 현실에 맞서 시험하고 확인과 수정 모두를 발견함으로써 강화된 것이었죠. 이것이 영웅의 여정의 진정한 보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였어요.